이것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풍경이다. 이 그림은 앞 페이지에 그렸던 그림이지만 당신에게 더 잘 보여주기 위해 다시 그렸다. 바로 여기가 어린 왕자가 지구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이다. 만약 당신이 언젠가 아프리카를 여행하게 될 때 그곳 풍경을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을 더 잘 봐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만약 이곳을 지나가게 된다면 제발이지 서두르지 말고 별 아래에서 잠깐 기다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만약 어떤 아이가 당신에게 온다면 그가 웃고 있고 머리가 황금빛이고 당신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아이가 누군지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그 아이에게 잘해주기를.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도록 그 아이가 다시 왔다고 편지로 알려주길 바란다. 길들이기와 관계 맺기의 방정식. 숫자 사용에 대한 양해.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화자와 이 작품의 주인공인 어린 왕자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숫자 사용에 대한 양해가 그것이다. 화자는 어린 왕자 제4장, 제17장에서 어른들이 숫자에 집착한다고 비난한다. 어린 왕자도 네 번째 별에서 만난 숫자 계산에 몰두하고 있는 사업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어린 왕자의 작가를 소개하고 또 이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가를 알려면 숫자에 의존하는 것도 좋은 접근 방식일 수 있다. 물론 어린 왕자는 이 작품의 위대함을 이처럼 숫자로 제시하려는 태도를 허영심의 발로로 여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찬미 속에서만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찾는 두 번째 별에 사는 허영쟁이의 그 허영심 말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모든 숫자가 어린들의 지나친 합리주의, 기계적 논리, 이기적인 계산, 허영심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만큼 어린 왕자의 작가와 이 작품과 관련이 있는 숫자를 사용하면서 이 글을 일단 어른의 눈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숫자에만 관심 있는 어른의 눈이 아니라 한때 어린아이였던 어른의 눈으로 읽어볼 것이다. 어린 왕자를 탄생시킨 미미한 시작, 창대한 끝. 어린 왕자를 탄생시킨 장 본인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이다. 애칭은 생텍스이다. 행동주의 작가, 실존주의 작가로 규정되는 그는 1900년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리옹에서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4년에 정찰 비행을 하던 중 독일군의 공격을 받아 비행기와 함께 실종되었다. 그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정찰 비행 중에 독일군 조종사에 의해 격추되어 지중해로 떨어졌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예컨대 1998년에는 프랑스의 지중해 연안도시 마르세유 남동쪽 해저에서 한 어부가 그물로 생텍쥐페리의 이름이 새겨진 팔찌를 인양했으며 수중 탐사 장비로 바다 깊숙이 가라앉은 정찰기도 찾아냈다고 한다. 2008년에는 그의 정찰기를 격추시켰다는 독일군 조종사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생텍쥐페리의 정찰기에 총탄 자국이 없는 등 의문점이 없지 않으며 팔찌도 가짜라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든 정찰기 추락으로 인한 그의 죽음은 전설이 된 지 이미 오래이다. 평생을 비행기와 동고동락한 생텍쥐페리는 문학과 예술에도 대단한 재능을 보이며 어린 왕자를 위시해 여러 작품을 썼다. 연애 단편, 비행사로 문단에 데뷔한 그는 난방 오평기, 야간 비행, 인간의 돼지, 전시 조종사, 성체 등을 남겼다. 텅 빈 공간인 하늘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특별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두드러지는 인간의 절대적 고독, 그런 상황에서의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찰, 그런 고독을 극복하기 위한 하늘과 대지의 연결의 필요성, 인간들 사이의 연대성에 대한 강조 등등. 이것들이 생텍쥐페리의 문학세계를 수놓은 핵심 주체들이다. 그의 문학세계는 철학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를 로퐁티 등의 사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하이데거는 어린 왕자를 유독 아꼈고 사르트르는 생텍쥐페리의 문학을
실존주의 문학의 단초로 여겼으며 메를로퐁티는 자신의 주저 지각의 현상학을 생텍쥐페리의 전시조종사에서 인용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미국에서 먼저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불어로 쓰인 작품이니까 의뢰 프랑스에서 먼저 출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의외로 미국에서 착상되고 또 먼저 출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의 일이다. 생텍쥐페리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조국 프랑스가 독일에 의해 점령되자 미국으로 간다. 그가 미국행을 결심한 데에는 나치에 굴복한 조국 프랑스의 해방을 위한 방법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프랑스인들의 갈등도 한몫했다. 그는 런던에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자유 프랑스의 기치를 높이던 드골 장군에게도 협력하지 않았고 또한 독일에 협력하는 비시정부의 수반인 페탱 원수에게도 협력하지 않았다. 미국의 전쟁 참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그는 결국 미국행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 결정에는 생텍쥐페리가 미국에서 이미 작가로서 큰 명성을 얻고 있었다는 것도 한몫했다. 실제로 그는 1939년에 출간된 인간의 대지를 바람과 모래와 별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해 미국에서 출간했다. 상당한 인기를 얻었던 이 작품을 출판한 출판사와 번역자로부터 강연과 인터뷰 요청이 있었고 또 프랑스 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의 집필도 요청받은 상태였다.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에서의 체류를 시작하게 된다. 어린 왕자와 관련해서는 생텍쥐페리의 미국 체류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확히 이 체류 중에 이 작품이 잉태되고 탄생했기 때문이다. 그가 언제 어디에서 이 작품을 구상했고 또 어린 왕자의 그림을 확정하게 되었는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림, 특히 어린 왕자의 모습은 꽤 오랜 시일에 걸쳐 쌓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생텍쥐페리는 어린 시절부터 글을 쓰거나 지인들에게 쓰는 편지의 여백에 그림을 그리곤 했다. 어쨌든 생텍쥐페리가 그린 많은 그림을 통해 어린 왕자의 구체적인 모습은 아니더라도 어렴풋한 모습은 볼 수 있었다. 예컨대 1930년에 안데스 산맥에서 실종되었다가 살아 돌아온 앙리 기요메에게 보낸 편지에도 산 위에서 등을 보이고 서 있는 한 젊은이의 그림이 있다. 분명히 젊은이의 모습에서도 어린 왕자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엿볼 수 있다. 이런 그림들이 하나둘 쌓여 어린 왕자의 모습으로 귀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어린 왕자의 탄생은 거의 우연의 소산으로 보인다. 생텍쥐페리의 미국 체류 기간 중에 뉴욕의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나누었던 대화에서 이 작품이 탄생되었다. 식사를 하던 중에 생텍쥐페리는 흰 냅킨에다가 장난삼아 그림을 그렸다. 생텍쥐페리의 작품을 미국에서 출판했던 커티스 히치콕이 무슨 그림이냐고 물었고 이에 생텍쥐페리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한 어린아이라고 답했다. 이 말에 히치콕은 그림을 보면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어린이용으로 쓰면 좋겠다. 크리스마스 이브 이전에 책을 출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피력했다. 1942년 초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듯 우연히 잉태된 어린 왕자는 1943년에 뉴욕에서 불어와 영어로 동시 출판되었다. 영어판 제목은 더 리틀 프린스였고 출판사는 레이너 앤 히치코크였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1945년 11월에 출간되었고 전쟁 중에 종이가 귀해 1946년 4월에서야 비로소 서점에 배포되기 시작했다. 어린 왕자는 어떤 이유에서 프랑스에서보다 미국에서 먼저 출간되었을까? 저작권 문제 때문이었다. 실제로 생텍쥐페리는 그의 첫 번째 장편 소설인 남방 우편기를 1930년에 프랑스의 갈리마르의 출판사에서 출간하고 장차 그가 쓰게 될 작품 7권에 대한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다. 이런 이유로 어린 왕자를 출간하고자 하는 미국 출판사와 프랑스 출판사 사이에 마찰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어린 왕자는 미국에서는 1943년부터 프랑스에서는 1946년부터 독자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이 작품의 출간 연도를 1946년으로 잡고 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인쇄된 것은
1945년 11월이지만 서점에 보급된 것은 1946년 4월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어린 왕자의 착상은 우연에 가까웠고 그 시작은 미미했다. 하지만 그 뒤로 이 작품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 끝은 창대하기 일데가 없다. 물론 이 작품은 앞으로도 계속 출판될 것이고 또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끝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그 끝이 창대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있다. 어린 왕자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여러 방언들을 포함해 36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또한 판매 부수는 공인 비공인 판본을 합해 대략 1억 5천만 권에 달한다. 이것은 125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 다음으로 많은 부수이다. 어린 왕자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두 숫자보다 더 뚜렷한 증거는 없다.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세계화로 인해 어린 왕자가 거둔 이와 같은 성과를 평가절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수치가 1943년부터 지금까지 약 77년 동안의 누계라고 말이다. 요즘 몇 년 사이에 조회수가 30-40억 회를 넘어서는 이른바 빌리언 뷰 클럽에 등록된 노래 등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라고 말이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아니라 아날로그 시대의 대표적 매체인 인쇄물을 통해 1억 5천만 부 이상이 출간되었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테치페리의 이름은 여러 도시의 길거리, 광장, 박물관, 학교, 테마파크 등의 이름을 빛내주고 있다. 예컨대 그가 태어난 리옹의 공항 이름은 리옹 생텍쥐페리 공항이다. 그의 동상을 위시해 어린 왕자가 떠나온 소행성 비육12를 재현한 조형물 등을 프랑스 도처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생텍쥐페리의 모습이 프랑스 옛 50프랑짜리 지폐에 새겨져 있고 어린 왕자에 나오는 두 개의 화산, 꽃, 보아뱀 등도 모습이 새겨졌다. 또한 어린 왕자는 문화 콘텐츠 사업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이른바 OSMU 원 소스 멀티유스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어린 왕자는 연극, 영화, 뮤지컬, 만화, 애니메이션, 오페라, 샹송, 카세트 테이프, CD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로 변형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어린 왕자를 주제로 하는 후속 작품도 출간되었다. 이렇듯 어린 왕자의 시작은 미미했으나 지금까지 그 끝은 그야말로 창대함 그 자체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지금도 프랑스에서 1년에 35만 부 이상이 출간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어린 왕자는 기적을 넘어 가히 하나의 신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숨겨진 보물찾기의 어려움. 어린 왕자의 제24장에서 화자는 어린 왕자가 만난 지 8일째 되는 날 먹을 물을 찾기 위해 사막에서 우물을 찾아 나선다. 그때 화자는 어렸을 때 살던 집을 회상하면서 그 집에 숨겨진 보물로 인해 그 집이 마법에 걸린 것 같다고 얘기한다. 또한 제21장에서 여우는 친구가 되었다가 헤어지게 된 어린 왕자에게 하나의 비밀을 가르쳐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다면 어린 왕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작품을 마법적으로 만드는 그 보물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어린 왕자는 사막에서 우물을 찾으면서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작품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물은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들은 도대체 이 작품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까? 라는 질문의 다른 형태들이다. 이 작품의 아우라는 어디 있을까? 어쩌면 이 질문들의 답을 하는 것이 이 글의 가장 큰 목적일 것이다. 해설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의 내용이나 의미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함이다. 따라서 어린 왕자를 해설한다는 것은 이 작품의 내용이나 의미 등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일일터이다. 그런데 어린 왕자를 해설하는 것이 가능할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작품에 대한 연구, 해설, 주석 등은 이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이 다 파헤쳐져 더 이상 파헤칠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성 싶다. 예컨대 이 작품에 나타난 어린 왕자의 그림들에서 목도리의 방향, 목도리의 움직임 등의 일매까지도 탐구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새로운 보물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찾는지 알고 있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이 아니라 오염된 어른의 눈으로 이 작품을 읽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눈으로도 또 어린아이의 심성을 간직하고 있는 어른의 눈으로도 이 작품에서 새로운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린 왕자를 해설한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와 주해 등을 조금씩 변경시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할 공산이 대단히 크다. 순수한 동심의 세계에 대한 찬탄, 이성만을 강조하는 어른들에 대한 경종, 감성과 직관의 중요성 강조, 상상력의 고치,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 느림의 미학 추구, 책임과 인내심 윤리 등등. 이런 주제들은 이 작품에 대한 거의 모든 해설서 주석서에 언급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런 주제들 이외에 다른 주제들을 새로이 찾아낼 수 있을까? 답은 거의 절망적이다. 하지만 이런 절망 상태에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을 작가 중심이 아니라 독자 중심으로 읽는 것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독서에는 작가의 의도가 전제된다.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썼는가 상정하고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려 한다. 이런 독서의 성공과 실패는 작가의 의도에 접근의 정도에 달려있다. 하지만 저자의 죽음을 선언을 지지하는 자들은 그런 의도를 부인한다. 그 대신 독자의 자유를 내세운다. 작품의 의미 파악은 전적으로 독자의 손에 달려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독서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는 하다. 하지만 모든 독서가 자유롭고도 창조적인 행위로 여겨진다. 그런데 위 두 번째 독서 방법을 따르면 어린 왕자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또 기존 연구, 해설, 주석 등의 얽매일 이유가 없다. 어린 왕자는 독자 한 명 한 명에게 하나의 열린 세계로 다가온다. 이제 이런 이유로 자유로운 독서를 통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 중 하나인 길들이기, 곧 관계 맺기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그 기회에 생텍쥐 페리의 문학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즉 인간이 버섯이 아니라 인간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개념을 디아포라라는 조금 생소한 이 개념과 연관지어 이해하고자 할 것이다. 디아포라, 사소한 것들의 향연. 제21장에서 여우와 어린 왕자는 서로 길들여진다. 여우는 길들이다의 의미를 모르는 어린 왕자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준다. 관계 맺기가 그것이다. 또한 여우는 관계 맺기를 위해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두 당사자의 노력, 인내, 의식, 책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것들은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진정한 인간관계로 승화시키는 데 필요한 덕목들이다. 물론 이런 덕목들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 가령 동물들과 식물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우와 어린 왕자의 일화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길들이기와 관계 맺기, 또 거기에 요구되는 덕목들 역시 이미 독자들에게서 익숙하다. 다시 말해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 그런데 어린 왕자에서 지금까지 비교적 주목을 덜 받은 하나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 맺기를 위해 거기에 참여하는 두 당사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물론 이런 사실조차도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한 말 속에 이미 들어있다. 실제로 여우와 어린 왕자는 서로 길들여지기 전에는 서로에게 있으나 마나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불필요한 존재였다. 하지만 어린 왕자와 여우가 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진다.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때부터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또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이 세계에서 특별한 존재이자 유일한 존재가 된다. 이런 사실은 또한 어린 왕자와 장미꽃의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서 만나게 된 수많은 장미꽃들은 비슷해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소행성 비류길리에 두고 온 장미꽃은 다르다. 불편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왕자가 이 장미꽃은 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며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로에게 특별하고도 유일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여우와 어린 왕자가 관계를 맺기 위해 서로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각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란 대체 무엇일까? 당장 떠오르는 답은 눈에 띄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답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 질문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나는 여우의 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어린 왕자뿐만 아니라 생텍쥐페리의 문학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길들이기, 곧 관계 맺기가 성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질문에 관련하여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학이론가, 기호학자인 바르트에 의해 제시된 디아포라 개념은 흥미롭다. 바르트는 니체로부터 이 개념을 차용한다. 물론 니체가 이 개념을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다. 니체는 반시대적 고찰에서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 개념은 그리스어 단어에 해당되며 그 사전적 의미는 무관한 것 또는 구별되지 않음 등이다. 그 반대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디아포라이며 그 사전적 의미는 관련된 것, 구별, 차이 등이다. 또한 이 개념은 수사학에서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석유를 검은 황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런데 바르트는 그의 소설의 준비에서 라는 책에서 이 개념을 종합하고 확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하나의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별해 주는 것이라는 의미다. 이 개념은 중요하다. 하나의 사물 A를 한 사물 B와 구별시켜 주는 것. 즉 디아포라는 A의 고유성, 개별성, 유일무이성을 보증해 주기 때문이다. 디아포라는 A의 본질, 즉 그것성에 직접 가닿는다. 여기에 더해 바르트는 A와 B를 구별해 주는 것, 즉 디아포라는 전적으로 사소한 것들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 같은 사소한 것들이 A와 B를 구별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이다. 거대한 파도가 아주 작은 물방울들의 집합체이듯이 A를 B와 차별화시켜주는 것은 결국 세세한 것들, 미분적인 것들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 사소한 것들은 각각 A의 표면에서 찰나적으로 나타나며 무한정 다양하다. 바르트에 의하면 사소한 것들이 가지는 이런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단어가 바로 다양한 뉘앙스들이다. 뉘앙스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구름과도 어원이 같다. 뉴아즈. 바르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디아포랄로지라는 신조어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 의미는 뉘앙스들과 무늬들의 학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디아포라 개념을 염두에 두고 어린 왕자와 장미꽃, 여우와 어린 왕자의 관계로 되돌아가 보자. 어린 왕자와 장미꽃의 관계는 다음의 5단계를 거쳐 정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1. 장미꽃과의 만남. 2. 있는 그대로의 그 장미꽃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기. 3. 그 장미꽃을 다른 장미꽃과 구별시켜주는 사소한 요소들에 주목하기. 4. 서로 길들여지기. 5. 관계 맺기의 단계가 그것이다. 물론 3, 4의 단계에서 여우와 장미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5단계 이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위 5단계는 여우와 어린 왕자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위 5단계 중 한 단계라도 누락되면 그 관계는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다. 설사 성공한다고 해도 진정한 관계로 승화되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어린 왕자에서는 실패로 끝나고 많은 여러 관계들이 제시되고 있다. 보아뱀을 그린 6살 화자와 이 그림을 알아맞히지 못한 어른들의 관계. 화자가 그 이후 만나는 대부분의 어른들과의 관계. 어린 왕자가 차례로 방문한 별들에서 만나는 어른들과의 관계. 가령 왕, 허영쟁이, 술꾼, 사업가, 점등인, 지리학자 등과의 관계가 그것이다. 이에 반해 어린 왕자의 화자, 어린 왕자와 뱀, 어린 왕자와 여우, 어린 왕자의 장미꽃 등의 관계는 모두 성공한 사례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어린 왕자에서 성공한 관계 맺기의 주체들은 모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디아포라적 요소들,
즉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존중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화자가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했을 때 어린 왕자를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은 주목을 요한다. 어린 왕자는 화자를 보며 무턱대고 양 한 마리를 그려줄 것을 요구한다. 이런 행위는 어른들의 상식으로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어린 왕자가 무례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화자는 화를 내지 않고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어린 왕자를 어린 왕자로 만들어주는 사소한 요소들 하나하나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존중해준다. 그 결과 그들은 서로 길들여져 친구가 되고 결국 관계 맺기에 성공하는 것이다. 반면 제1장에서 볼 수 있는 6살 화자와 그가 그린 보아뱀을 알아맞히지 못한 어른들과의 관계 맺기는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진다. 그 어른들은 6살 화자의 디아포라적 요소들 하나하나에 전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또 그것들을 무시한다. 다시 말해 그 화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곧 그의 고유성, 개별성, 유일무이성을 담보해주는 사소한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가 별들을 방문해 만난 어른들은 예외 없이 그들만의 획일화된 기준으로 어린 왕자를 바라보고 평가한다. 예컨대 권력과 명령, 허영심, 수치심, 부와 계산, 무용한 학문 등이 그것이다. 요컨대 그들은 어린 왕자를 있는 그대로의 어린 왕자로 만들어주는 요소들, 즉 그의 고유성, 개별성, 유일무이성을 담보해주는 그만이 디아포라적 요소들을 주목하지 못한 것이다. 생텍쥐 페리는 인간의 돼지, 전시조종사 등과 같은 작품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관계 맺기라고 말이다. 관계 맺기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실한 사치라고 말이다. 그런데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와 같은 관계 맺기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디아포로적 요소들 하나하나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그것들을 존중하기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어린아이였던 어른의 눈으로 어린 왕자의 해설을 시도하면서 주목하고픈 아주 사소한 보물 중의 하나이다. 언젠가 아프리카에 가서 어두운 밤에 하늘이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어린 왕자의 소식을 화자에게 편지로 전할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